제 이름은 이지은, 22살입니다. 2024년 3월 15일,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아니, 정확히는 장례식이 끝난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은아, 짐 싸. 큰아버지가 제 방문을 벌컥 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이제 내 거 아니야.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나한테 상속되는 거야. 오늘 밤까지 나가. 큰아버지,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이제 집주인은 나야. 빨리 안 나가? 큰아버지의 눈에는 냉정함만 가득했습니다. 22년을 함께 살았던 가족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단 한 개의 캐리어와 낡은 열쇠 하나만 들고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그 열쇠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몰래 제 손에 쥐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지은아, 이 열쇠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할아버지가 너한테 남긴 마지막 선물이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낡고 녹슨 열쇠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그리고 할아버지가 70년 동안 숨겨왔던 엄청난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배신과 반전, 그리고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버린 사람들. 그리고 죽어서도 저를 지켜주신 할아버지.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가 섞였다고 모두가 가족일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3월 15일 밤 11시. 저는 캐리어 하나를 끌며 서울 강남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3월의 밤 공기는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에는 단 3만 원의 잔액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저는 집에서 쫓겨난 겁니다. 아니, 22년 동안 살았던 그 집은 이제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친구들? 아니, 이 시간에 갑자기 재워달라고 하면 폐가 될 겁니다. 고시원? 3만 원으로는 하루밖에 못 삽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뭔가 차가운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열쇠였습니다. 저는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10cm 정도 되는 낡은 금속 열쇠. 녹이 슬어서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손잡이 부분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KB은행 강남지점 금고 127호. 금고? 할아버지가 은행 금고를 가지고 계셨다고요? 저는 할아버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청소 노동자로 일하셨고 아껴 쓰며 사셨던 분. 항상 낡은 옷을 입고 외식 한번 제대로 안 하시던 분. 그런 할아버지가 은행 금고라니? 하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몰래 모아두신 돈이라도 있으면.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KB은행 강남지점을 찾아갔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금고 열쇠가 있는데요. 저는 열쇠를 보여줬습니다. 직원이 열쇠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27호 금고시네요. 신분증 있으신가요? 네, 여기요. 신분증을 건네자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이 금고는 특수금고로 등록되어 있네요. 특수금고요? 네. 등록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열쇠를 가진 사람이 개봉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등록자 성함이 이종범 님이신데 제 할아버지세요. 혹시 사망신고서나 가족관계 증명서 가지고 계세요? 아, 잠깐만요. 저는 가방을 뒤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례식 때 받았던 할아버지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이지은 고객님이 등록자의 친손녀가 맞으시네요. 금고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 심장이 콩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금고실로 내려갔습니다. 두꺼운 금속 문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고 각 문마다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127호.
직원이 열쇠를 받아 금고를 열었습니다. 확인하시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다 보시면 벨을 눌러주세요. 직원이 나가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개의 봉투와 파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현금이었습니다. 10,000원권 다발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1억, 2억, 3억. 총 5억 원의 현금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통장들이었습니다. KB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여러 은행의 통장이 10개 넘게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KB은행 15억 원, 신한은행 20억 원, 우리은행 18억 원, 하나은행 12억 원, 국민은행 10억 원, 총 75억 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평생 청소 노동자로 일하셨던 할아버지가 어떻게 8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으셨을까?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딩 한 채 마이너스 시가 120억 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빌딩 한 채 마이너스 시가 100억 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상가 건물 한 채 마이너스 시가 80억 원. 총 3채의 건물. 시가총액 300억 원.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저는 뺨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편지와 함께 한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부터 확인했습니다. 유언장. 유언자 이종범. 작성일 2024년 3월 8일. 내용. 나 이종범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나의 모든 재산 현금 80억 원, 부동산 3채, 기타 자산 일체는 손녀 이지은에게 전부 상속한다. 2. 장남 이재훈에게는 법정 상속분 유류분을 제외한 어떠한 재산도 상속하지 않는다. 3.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마이너스 이재훈은 나의 친아들이 아니다. 마이너스 1975년 나의 친동생 이종석이 사업 실패로 자살했다. 마이너스 그때 남겨진 조카 이재훈 당시 2세를 내가 양자로 들였다. 마이너스 하지만 양자 입적 사실을 숨기고 친아들처럼 키웠다. 마이너스 이재훈은 자신이 양자라는 사실을 모른다. 4. 나의 친아들은 1978년에 태어난 이재민이다. 마이너스 이재민은 1995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마이너스 이재민의 딸이 바로 이지은이다. 마이너스 따라서 이지은은 나의 직계손녀이며 유일한 혈육이다. 5. 이 유언장의 효력은 나의 사망과 동시에 발생한다. 6. 집행자로 법무법인 정의의 김철수 변호사를 지정한다. 서명 이종범. 날인 인장. 증인 김철수 변호사, 박영희 공증인. 저는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멎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편지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은아, 할아버지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이미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3개월 남았다고 하더구나. 지은아, 할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하나 있단다. 큰아버지 재훈이는 할아버지 친아들이 아니야. 할아버지 동생의 아들, 즉 조카란다. 할아버지 동생이 사업 실패로 세상을 떠났을 때 어린 재훈이를 데려와 키웠지. 그때 재훈이 엄마도 재혼해서 떠났단다. 할아버지는 재훈이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하며 키웠어. 대학까지 보내주고 결혼 비용도 대주고 집도 사줬지. 하지만 재훈이는 변했단다. 돈을 알게 되면서부터 점점 할아버지를 귀찮아했어. 요양원에 보내려고까지 했지. 할아버지의 진짜 아들은 너의 아버지 재민이었어. 재훈이보다 3살 어렸지. 재민이는 착하고 효자였단다. 하지만 27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때 내 엄마 뱃속에 너가 있었지. 엄마는 너를 낳고 산후 우울증으로 1년 뒤에 세상을 떠났단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를 키웠어. 할아버지 손으로. 지은아, 할아버지는 평생 부동산 투자를 했단다. 청소 일로 번 돈을 1푼 2푼 모아서 땅을 샀고 그 땅이 개발되면 건물을 지었지. 50년 동안 그렇게 모은 재산이 380억 원이 됐단다.
이 돈은 전부 너의 거야. 할아버지의 유일한 혈육인 너의 것이란다. 재훈이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집도 주고 차도 사주고 사업 미천도 대줬으니까. 지은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버려도 할아버지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할아버지가 남긴 이 재산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가끔 할아버지 생각해 주렴. 사랑한다, 우리 지은아. 마이너스 할아버지가. 저는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금고실 안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마음껏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금고실에서 나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법무법인 정의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법무법인 정의요? 이 건물 15층에 있어요. 이 건물에요? 네, 이 빌딩이 법조타운이라서 변호사 사무실이 많아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리셉셔니스트가 인사했습니다. 저, 김철수 변호사님 만나러 왔는데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급한 일이어서요. 제 이름은 이지은이고 이종범 어르신의 손녀입니다. 리셉셔니스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아, 이지은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가 급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분도 안 돼서 5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부드러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이지은 양 맞으시죠? 저는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이종범 어르신께 부탁받은 일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유언장을 받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김철수 변호사의 사무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시겠어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잠시 후 커피가 나왔습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지은 양, 이종범 어르신께서 2년 전부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유언장 작성과 상속 관련 법률 자문을 받으셨죠. 2년 전부터요? 네. 어르신께서 췌장암 진단을 받으신 게 2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셨어요. 어르신께서 가장 걱정하신 건 이지은 양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재훈이가 지은이를 내쫓을 거다. 그 전에 모든 걸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죠. 할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큰아버지가 저를 쫓아낼 거라는 것을. 변호사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유언장의 효력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 유언장은 이미 공증을 받았고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큰아버지가 반대하면요? 반대해도 소용없습니다. 유언장에는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이재훈은 양자이며 모든 재산은 직계 손녀 이지은에게 상속한다고요. 김철수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이재훈 씨의 양자 입적 서류입니다. 1975년 12월 15일 이종범 어르신이 조카 이재훈 당시 2세를 양자로 입적했습니다. 이걸 큰아버지가 아세요? 아마 모를 겁니다. 이종범 어르신께서 평생 숨기셨으니까요. 그럼 큰아버지한테 알려줘야 하나요?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유류분 청구를 할 테니까요. 유류분이요? 네. 법적으로 양자도 자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체 재산의 약 16 정도죠. 그럼 63억 원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17억 원은 전부 이지은 양 것입니다. 317억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한 달, 늦어도 3개월 안에 끝납니다. 유언장이 워낙 명확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제가 어떻게 지내야 하죠? 지금 갈 곳이 없는데. 김철수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종범 어르신께서 그것까지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변호사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열쇠입니다. 어르신 명의로 된 30평 아파트예요. 이미 이지은 양 명의로 이전 등기했습니다. 아파트요? 네. 그리고 이건 체크카드입니다. 이지은 양명의 계좌에 1억 원이 들어있어요.
생활비로 쓰시라고 어르신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겁니다. 저는 눈물이 또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죽어서도 저를 보살펴 주시려고. 할아버지, 이지은 양 울지 마세요. 이종범 어르신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지은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부탁한다, 변호사님. 지은이를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할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역삼동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깨끗하고 아늑한 아파트였습니다. 할아버지 사진을 벽에 걸고 향을 피웠습니다. 할아버지, 잘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다음 날 김철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지은 양, 오늘 오후 3시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이재훈 씨와 상속 관련 회의가 있습니다. 큰아버지가 오신다고요? 네. 유언장 내용을 통보했더니 당장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오후 3시 법무법인 정의. 회의실에 들어가자 큰아버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큰어머니와 사촌 오빠 재석이도 함께였습니다. 지은아, 네가 할아버지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한다며? 큰아버지의 첫 마디였습니다. 인사도 없이 공격부터 들어왔습니다. 큰아버지, 저는. 닥쳐. 네가 뭔데 380억을 혼자 먹으려고 해. 너는 손녀일 뿐이야. 아들인 내가 상속받는 게 당연하지. 김철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재훈 씨, 진정하시고 앉으십시오. 법적인 문제를 논의하러 온 자리입니다. 법적인 문제? 좋아요. 그럼 법대로 합시다. 내가 아들인데 왜 손녀한테 재산이 가요? 김철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재훈 씨, 이 서류를 보십시오. 뭔데요? 양자 입적 서류입니다. 큰아버지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재훈 씨는 이종범 어르신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1975년 이종범 어르신의 동생이 사망하면서 남긴 조카를 양자로 드린 겁니다. 말도 안 돼. 아버지는 평생 저를 아들로. 양자도 법적으로 자녀입니다. 하지만 유언장에서 명확히 모든 재산은 직계 손녀 이지은에게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류분은요? 네, 유류분은요? 유류분은 인정됩니다. 전체 재산의 약 63억 원입니다. 겨우 63억? 317억을 저 계집애가 먹는데. 큰아버지가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큰어머니도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30년 동안 모시고 살았는데? 모시고 살았다고요?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큰어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병원비 단 한 푼도 안 내셨잖아요. 제가 다 냈어요. 아르바이트해서. 뭐? 할아버지 요양원 보내려고 한 것도 큰아버지셨잖아요. 늙은이 모시기 힘들다고 하셨죠. 큰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지금 어른한테 대드는 거야?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라는 말부터 했겠죠.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회의실 책상 위에 올려진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른답게 행동하셨다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어른으로 대했을 거예요. 큰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큰어머니는 숨을 들이마셨고 사촌 오빠 재석이는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큰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는 있니? 알고 있어요. 제 목소리는 놀랍게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22년 동안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알고 있고요. 큰어머니가 비웃듯 끼어들었습니다. 하, 정말 기가 막히네.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가 이제 와서 집안 대소사를 노네? 그 말은 정확히 제가 가장 듣기 싫었고 가장 많이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피 얘기하실 거면
제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얘기부터 정확히 하셔야죠.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그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분했습니다. 이재훈 씨,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표현은 이지은 양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큰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김 변호사는 이미 준비된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재훈 씨는 이종범 어르신의 친자가 아닙니다. 1975년 어르신의 동생이 사망하면서 당시 2살이던 조카를 법적으로 양자 입적한 기록이 있습니다. 큰아버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의 입술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나를 아들로. 맞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됩니다. 그 점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큰아버지가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모든 재산이 저 애한테 갑니까? 김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이건 유언장입니다. 공증까지 완료된 법적으로 완벽한 문서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명시돼 있습니다. 모든 재산은 직계 손녀 이지은에게 상속한다. 큰어머니가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얼마나 모셨는데요. 3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끌어올랐습니다. 모셨다고요? 제가 처음으로 감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병원비는요? 간병인은요? 장례식 비용은요? 저는 하나씩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병원비 제가 알바 3개 하면서 냈어요. 밤새 간병하던 날도. 큰아버지는 한 번도 안 오셨어요. 큰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요양원 보내자고 하신 분도.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큰아버지셨죠. 그건. 큰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재훈 씨, 어르신께서는 이 부분을 매우 크게 상처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상속 구조를 이렇게 설계하신 겁니다. 유류분은 인정됩니다. 전체 재산의 16, 약 63억 원. 큰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63억. 그게 돈이냐? 그는 갑자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317억을. 저 애가 가져가는데? 나한테는 겨우 그거라고.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를 잃은 게 아니라 돈을 잃은 겁니다. 큰아버지.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돈으로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큰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유류분 외 추가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지은 양에 대한 강제 퇴거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큰아버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회의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까지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정말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다는 사실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고였습니다. 이지은 양. 김철수 변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조용한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까 잘하셨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재훈 씨가 현실을 마주한 날일 겁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겠죠? 제가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날 저녁, 큰아버지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의 항해 전화를 수십 통 걸었고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도 연락해 유언장 무효 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같이 같았습니다.
공증 완료된 유언장입니다. 정신적 문제나 강요의 흔적도 없습니다. 무효 주장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날 밤 큰아버지는 술에 취해 할아버지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미 제 명의로 이전된 집이었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지은아, 나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먼저 대응했고 경비원이 출동했습니다. 이 집은 현재 이지은 씨 명의입니다. 무단 출입은 불법입니다. 그제야 큰아버지는 제 이름이 적힌 등기부등본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종이를 보는 순간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심지어 장례식에 왔던 지인들 사이에서도 그 집 재산 전부 손녀한테 갔다더라. 아들이 아니라 양자였다던데. 평생 속이고 살았다는 얘기도 있더라.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연락 한 번 없던 사촌, 얼굴도 가물가물한 먼 친척들. 지은아, 힘들지? 어려우면 말해.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저는 김철수 변호사의 권유로 공식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상속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부동산 관리회사를 선정하고 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오갔습니다. 380억, 증여세, 상속세, 법인 전환, 신탁. 하지만 이상하게도 돈에 대한 실감은 없었습니다. 그저 할아버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이 순간을 준비했는지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은 마지막까지 지은 양을 지키는데 모든 걸 쓰셨습니다. 세무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아버지는 결국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이지은은 할아버지를 조종했다. 노인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접근이다. 소장에 적힌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22년을 함께 산 손녀에게 그는 이런 말을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건 오히려 이재훈 씨에게 불리합니다. 법정에서 할아버지의 병원 기록, 정신감정 결과, 유언장 작성 당시의 영상 기록까지 모두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녹취 파일. 지은이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는 사람이다. 재산은 사랑의 결과이지 협박의 결과가 아니다. 법정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큰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유류분만 인정. 나머지 청구 전부 기각.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미소 짓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아, 사람 마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란다. 재판이 끝난 날 밤 저는 혼자 집에 앉아 낡은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모든 시작이었던 그 열쇠. 이제는 금고도 비밀도 모두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열쇠는 여전히 제게 남아 있었습니다. 기억처럼, 증거처럼, 그리고 다짐처럼. 판결이 난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익숙한 이름,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 나는 한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침대 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그저 울림만 들었습니다. 진동이 멈췄다 다시 시작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결국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지은아, 큰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재판 내내 한 번도 제 눈을 마주치지 않던 사람. 몸은 괜찮니? 마치 어제까지도 저를 걱정해온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잠시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 같아서.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일도 그렇고 우리가 널 너무 몰아붙였던 것 같아.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끼리는 서로 돕고 사는 거잖니. 그 순간 이 말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너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요. 아, 그게.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재훈이 회사가 요즘 많이 어렵거든.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큰아버지 사업 말씀이세요? 응. 이번에 유류분 받은 것도 이미 빚 갚느라 거의 나갔어. 침묵. 지은아, 너한테는 큰 돈 아니잖니? 그 말이 심장을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저한테도 큰 돈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은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사촌 재석에게서 온 문자. 누나, 예전처럼 지내고 싶어. 괜히 어른들 싸움에 우리가 휘말린 거잖아. 이틀 뒤 또 다른 메시지. 혹시 투자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있어? 내가 좋은 아이템 하나 있는데. 나는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내가 가진 것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 앞 카페에서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고모였습니다. 지은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연이네. 나는 망설이다.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잘 지냈니? 그녀는 커피를 내 쪽으로 밀었습니다. 얼굴이 좋아졌네. 무슨 일이세요? 나는 바로 물었습니다. 고모는 잠시 웃다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너 혼자 이 많은 재산 관리하기 힘들 거야. 그래서요? 우리가 도와줄게. 그녀는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듯 말했습니다. 부동산도 투자도 다 경험 있는 사람들이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전문가들이 다 맡고 있어요. 그래도 가족이 나아.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모. 할아버지 장례식 끝나고 제가 쫓겨났을 때 고모 어디 계셨어요?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전화 한 통이라도 해주셨어요? 고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가족이라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족이 필요 없어요. 그날 밤 나는 할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참 많이 찾아와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지만 할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사람 마음은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보인다는 거. 나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아무에게도 증명하려 하지 않겠다고, 붙잡지 않겠다고. 며칠 뒤 김철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지은 양 기부재단 설립 관련해서 검토가 끝났습니다. 네. 어르신 뜻대로 청년 자립 지원과 미혼모 보호 쪽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돈이 아니라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처를, 관계를, 과거를,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쫓겨난 손녀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재산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뒤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전화도 메시지도 거짓말처럼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게 아니라 원래 없었던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뿐이라는 걸. 집안은 고요했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내 숨소리가 내 마음의 속도와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침마다 할아버지가 남긴 작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낡은 공책 한 권, 부동산 계약 메모, 수입과 지출, 그리고 군데군데 적힌 짧은 문장들.
지은이 학원비, 지은이 생일 케이크, 지은이 좋아하는 귤. 그 많은 숫자 사이에서 항상 맨 위에 적혀 있던 이름. 지은이. 나는 그 노트를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모은 게 아니라 시간을 모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재단 설립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종범 재단. 김철수 변호사는 재단 이름을 제안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지은 양, 이 이름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도 누군가는 기억해야죠.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기억하는 사람으로 제가 살게요. 재단 첫 사업은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이었습니다. 고아원 출신, 가정해체, 폭력 피해, 나와 비슷한 출발선에 선 사람들. 첫 면담 날 한 청년이 내게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 조건 없는 건가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과거의 나를 보았습니다. 응. 나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하나만 약속해. 뭔데요? 살아남아줘.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나는 할아버지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맞죠? 사진 속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이 우리가 함께 걷던 방향이라는 걸.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내 곁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재단 직원들,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날 사무실 문 앞에서 우산을 들고 서 있던 아이. 누나, 오늘 상담 가능한가요? 그 아이는 집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캐리어 하나, 낡은 운동화, 젖은 어깨. 나는 그 아이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앉아. 여긴 도망쳐도 되는 곳이야.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쫓겨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느 날 밤 큰아버지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짧은 문자. 지은아,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다.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락처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아니에요.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켜주는 사람, 남아주는 사람, 함께 책임지는 사람. 그게 내가 선택한 가족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할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은 이제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를 앞으로 걷게 합니다. 나는 오늘도 재단 사무실 불을 가장 먼저 켜고 가장 늦게 끕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그리고 매번 속으로 말합니다. 할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그 말이 거짓이 아니게 되도록. 어느새 봄이 깊어졌습니다. 재단 사무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릴 때면 나는 종종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캐리어 하나, 주머니 속 3만 원, 그리고 손에 꼭 쥐고 있던 낡은 열쇠 하나. 그때의 나는 이 열쇠가 문을 여는 열쇠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문, 돈이 숨겨진 금고의 문.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열쇠가 열었던 건 문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이었다는 걸. 재단 설립 1주년. 작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행사였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얼굴들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지원 대상이었던 청년.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며 공부 중이었고, 두 번째 아이는 카페를 차려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아이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저 이제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이 순간은 눈물이 아니라
지켜야 할 약속이니까요. 행사가 끝난 후 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불을 끄기 전 벽 한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진. 언제 찍은 건지도 모를. 조금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그 표정만은 또렷했습니다. 말없이 웃고 있는 얼굴. 나는 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열쇠 잘 쓰고 있어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슬픔보다 확신이 컸으니까요. 가끔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많은 돈을 상속받고 후회한 적 없어요? 나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돈 때문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너졌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남긴 건 재산이 아니라 기준이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누구의 손을 잡을지, 어떤 어른으로 살지. 그 기준 덕분에 나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끔은 지치고 불안하고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주머니 속에서 작은 열쇠를 꺼냅니다. 지금은 아무 문도 열 수 없는 열쇠. 하지만 내 마음을 단단하게 잠가주는 열쇠.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괜찮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 가족이란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주는 사람, 말없이 지켜보는 사람, 떠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 나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세대를 건너 전해질 수 있다는 것도요. 할아버지에게서 나에게, 나에게서 다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그 안에 당신 인생의 열쇠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버티세요. 그리고 살아남으세요. 문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